네, 한때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앨런 그리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조만간 채권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죠. 자산 매각 조치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스펀의 경고는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또 우리도 청와대 김현철 경제비서관이죠. 금리 인상에 전향적인 발언을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 거품론과 한국의 청와대발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르면 다음 달이죠. 미 연준의 자산 매각 조치를 앞두고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리스펀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오늘 제목이 사실 그린스펀발 채권 거품 붕괴론이고 이게 이제 시장 금리로 오면 금리가 올라가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뉘앙스입니다.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 시점에 김현철 경제부장께서 경제지식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뉘앙스를 해서 공교롭게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제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 미국의 그린스펀 의장이 시장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페드 의장으로 세계경제 대통령이다 영향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감한 시기에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만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우려 발언하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 그리스펀이 최근에 미국의 지금 빠르면 9월 정도에 자산 매각을 한다. 이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채권 시장의 거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락, 프레시 크래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프레시를 경고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작년부터 이 얘기를 좀 여러 얘기해 드렸습니다는 그린스펀 의장이 이 얘기를 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아주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 반발론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 또 저도 이제 언론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이런 기관에서 이 제3자 기능을 한 상태에서 이런 그린스펀 의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만 전해주고 해설을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 회사 방침에서 반박하고 그러는 건 아주 언론사로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투자 전략가들은 그린스펀 채권 거품 붕괴론에서 반박을 해서 이것이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트럼프의 지정학적 발언도 있었습니다는 CAP 지수가 30배 높아졌다 해서 1929년 상황과 동일하다 하는 그래서 주식의 거품과 함께 채권도 이렇게 이런 거품이 되면서 미국의 이렇게 금융시장이 좀 다소 변하는 게 아니냐, 자산 매각이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변곡점 얘기가 아까 달러 가치의 변곡점 문제 얘기 나왔습니다는 이런 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 거품에 대한 이런 붕괴 이것이 뭐 상시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시점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증시라든가 리스크 이론에서는 테일 리스크라 정규분포의 양쪽 꼬리에 해당되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발생이 많으면 큰 충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테일 리스크라 하는데요. 네. 테일 리스크 정도로 볼 때는 20%에서 30% 상향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20%, 30% 정도 되면 워낙 뭐 70%, 80% 이렇게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테일 리스크 성격상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이런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에서 20%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멀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시거든요. 네. 그만큼 투자가들이 채권 거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민감한 때에 이렇게 그린스펀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월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플래시 크래시 경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또 뭐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기에 또 그린스펀의 이런 경고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목을 받는 시기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2015년 12월부터 미국이 자산 부분의 거품을 좀 잡고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이든가 재료금리에서 했던 비상 대책을 좀 경기 회복과 함께 이렇게 회수하고 있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렇게 그 금리를 4차례 정도 올렸긴 했지만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갔거든요. 네. 시장 금리가 생각만큼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근데 원래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경제 주체들의 코스트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부분의 거품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2015년 12월부터 4차례 걸쳐서 네. 정책금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는 그렇죠.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은 계속해서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올라갔죠. 계속해서 네. 뛰었죠. 그래서 연일 그 증시 부분의 거품이 2012년서부터 지금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1차례 걸쳐서 큰 거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거품 논쟁의 정도라든가 빈도수가 굉장히 심해진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보면 비익스 지수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는 사실 뭐냐 이 주가 올라가 채권 시장도 거품 올라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 그래서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반드시 이렇게 자산 시장에 이렇게 주가가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웰스백대에서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제자리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자산 매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산 매각과 금리 인상과는 어떤 관계냐?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금리 인상이 강도 있는 조치냐? 자산 매각의 강도 있는 조치냐? 한 걸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자산 매각 얘기할 때 금리 인상 얘기하는데요.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어들이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스펀스 거기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자산 매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자산을 매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채권이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네. 반비례 관계에는 시장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매각은 금리 인상과 보다도 더 출구 전략상 보면 강도 있는 조치거든요. 강도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채권 거품을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피부적으로 더 많이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피부적으로 네. 시장 금리가 확실히 올라가는 자산 매각 조치가 어떤 시점에서 그래서 그린스폰의 그 거품 붕괴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자산 매각돼서 그런 거품이 될 때는 테일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 뭐냐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골드락스라든가 이런 게 떠들었던 시각이거든요. 굉장히 증시를 낙관적으로 봤던 시각이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증시를 낙관적으로 본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타격이 어떻습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타격이 커질 수밖에 네. 때문에 그린스폰 의장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찬성하겠습니까? 맞는 말이 아닐까요?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마음은 반대를 하겠지만. 반대겠죠, 네. 반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낙관적 시각으로 유지했던 사람이 이 채권의 거품 붕괴가 돼서 사실상 뭐냐 굉장히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친다면 본인이 예측한 대로 가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겠죠. 뭐냐 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이것이 월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이렇게 앞서서 이제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국채 시장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채권의 거품이 되면 거품이 붕괴되면 얼마큼 충격이 있을까? 왜 그린스폰 의장이 전 의장이 이게 권고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채권 가격이 지금 얼만큼 높은 수준일까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 발행 금액이 얼만큼 클까 하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는 요걸 이해하실 때는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트레이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진다는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에 보면 장기금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금리가 10년 대표금리이기 때문에 장기금리 그렇죠. 보면 위기 전에 4에서 5%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차례 금리 정책 금리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2%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위기 전에 4에서 5%인데 지금은 자 4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다 하는 것은 금리가 시장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죠. 트레이드 관계를 볼 때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높아졌다는 얘기죠. 얘기죠. 네. 아주 높아졌다는 네, 얘기죠. 그럼요.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채권 발행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채권 가격이 높은데요. 얼만큼 토털리 얼만큼 가격이냐. 가격 곱하기 발행액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위기 전에 채권 발행이 6조 달러였었는데요. 최근에 15조 달러입니다. 15조 달러.
그러면 가격이 뛴 상태에서 발행 금액이 커졌으니까 P 곱하기 Q, 거품 정도는 굉장히 규모가 절대 금액이 커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상에서 이것을 좀 잘잘잘잘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시장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올라가고. 네, 거품이 그렇죠. 더 심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자산 매각을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확실하게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죠. 네. 확실하게 이리저리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가격 곱하기 발행액의 큰 규모가 확실히 뭐냐 큰 충격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폭이 그만큼 큰 충격이 더 충격이죠.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을 볼 때 그린스폰의 그 채권 거품 붕괴 우려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권 발행을 누가 사느냐? 지금 무역 부분이라든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이렇게 국가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채권 미국의 채권 보기 1위국이고 최근에는 중국이 되다가 중국이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더 늘려서가 아니라 일본이 1위가 되고 중국이 2위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중국과 일본인데요. 요 중국이 있잖아요. 금융위기에 미국의 채권 발행액에 절대 규모는 일본이 그동안 갖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위기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 발행 중에서는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채권이 거품 붕괴될 때는 중국이 가장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린스폰의 채권 거품론에 따라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네. 굉장히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미국의 수포 300일자라든가 받아들여서 유엔 안보리에 이렇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찬성했던 거고 그 이면에 있어서는 10월 달 환율 보고서에 중국의 환율 조작 걸리는 문제와 함께 중국이 사실 미국이 그 자산 매각해서 채권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최대 충격은 중국이 되기 때문에 이분도 중국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채권 가격 플래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신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이제 뭐 꼭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네. 자금의 흐름에 변동을 주기 때문에 자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계가 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상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높게 올라간 것은 그만큼 빨리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렇게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보면 자 충격이 뭐냐? 자산 매각할 때는 미국만이냐 하면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이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작년에 1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제를 추진했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 금리제가 굉장히 유효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다 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너스 채권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여전히 15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미국의 자산 매각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유럽도 스프레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시장 금리가 네. 올라가면 마이너스의 채권에 갖고 있는 이렇게 채권 가격이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마이너스 국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산 매각을 앞두고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경계선을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빅스 지수거든요. 네.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지수가 높아지면 안정자산 선호하는 얘기고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채권의 자산 매각 조치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채권에서 이탈되는 자금이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겠죠. 증시보다도 지난 위기 9년 동안 위기 과정이니까 사실 양쪽 자리에서 풀린 자금이 증시보다는 채권 부분에 더 많이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 자금이 이탈될 때 증시로 거의 로테이션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시 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들어오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 네. 일부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했을 때 증시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증시가 유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우리 같은 네. 부동산 투자 자금과 그다음에 주식과의 자금은 대체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더더구나 자 부동산에 이렇게 부동산 매입할 때는 증시에 매각시켜서 자금이 유입하는 대체성이 있지만 부동산이 판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없죠. 비대칭성입니다. 그런데
매너지즘에 빠져서 부동산 대책이 될 때는 부동산이 팔려서 그 대금이 증시로 온다. 증시 좋습니다. 2,700, 3,000 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냐. 자, 채권부도 거품이 되고 증시 부분도 지금 뭐냐 연일 거품 의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거품 의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품 의뢰가 된다. 똑같이 거품 의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채권 시장이 위험 자산과 안정 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면 사실 채권 시장에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화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그 일부 매각 대금, 매각 급매물 때문에 대금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이 사실상 증시 쪽으로 보다는 대기성 자금으로 부자분들이 뭐냐 이 대기성 자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홀드하고 상태거든요. 있는, 네. 그런 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도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네, 사실상 그 미국의 출구 전략이 나올 때마다 신흥국은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 과정을 좀 역사적으로 좀 잘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해봐야 뭐 2013년 5월 버냉키 회장이 처음 출구 전략할 때 여러분 그때 F5 JP 모건이 얘기했던 F5 국가를 중심으로 1차 테이퍼 텐트림이 굉장히 시달렸죠. 네. 여기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2차 테이퍼 텐트림에 시달렸죠. 그리고 2차 테이퍼 텐트림은 2005년 12월 금리 인상일 때 이때 그렇습니다. 근데 네. 2차 테이퍼 텐트림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시각이 많습니다는 실제로 신흥국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진 않고 네. 최근에 보면 오히려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하더라도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시장 금리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그렇죠. 시장 금리가 안 네. 올라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 금리가 미국의 금리였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가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 PB들이 있잖아요. 금융사들이 슈퍼달러입니다. 슈퍼달러 미국으로 자금 들어갑니다. 미국 자산 사세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재산 손실이 됐거든요. 왜냐? 정책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에 거거든요. 따르죠. 네. 그래서 정책 금리와 기준금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되지 않게 약세가 되고요. 약세가 되니까 PCO의 자금 이론상 보면 미국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흥국 자금 들어가서 신흥국이 지금 매력적인 시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각이 될 때에는 시장금리, 미국의 시장금리는 확실히 올라간다. 이건 정해진 메커니즘입니다. 네. 왜냐? 자산 매각. 그래서 팔면 시장의 채권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자산 매각 조치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신흥국제에서 강도 있는 조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냐 시장 금리가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사실 테이퍼 텐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금리 인상보다는 더 크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중요한데요. 이제 거품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산 매개가 더 강도 있는 조치다. 왜 페드 입장에서는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하고 다음 단계인 2015년 2012월 따라서 금리 인상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미의 관심들이 전부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자산 매각이 금리 인상보다 덜 영향이 미친다면 사실상 출구 전략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자산 매각을 가져가겠죠. 금리 인상이 그만큼 네. 강도 있는 조치라면 그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을 가겠죠. 근데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부터 가져가고 자산 매각을 제일 나중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시장 금리를 올리는 효과에 있어서는 정책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 안 올라가는 소위 그린스펀 습꺾기 같은 이러한 이례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치보다는 확실하게 시장 금리 올리는 자산 매각을 제일 나중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산 매각보다는 금리 인상 가지고 이미 위기의 통화 정책에서는 자산 매각 쪽으로 갔는데 금리 인상 가지고 떠드니까 네. 이게 달러도 예측이 맞지 않는 거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매번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산 매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 연준이 빠르면 다음 달이죠. 자산 매각을 추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린스펀이 경고했던 것이 왜 채권 시장에 견본했냐 하면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다. 발행 규모가 커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조율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 금융시장이 난파가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겠죠. 앨런이라든가 버냉키 회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다. 하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뭐냐? 어차피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자산 매각이 됐다고 해서 자산 매각 조치가 한다고 해서 여기서 섣불리 강구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요 채권의 부분에 채권 가격의 소프트랜딩, 하드랜드 소프트랜딩 시키는 이거를 해줄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린스펀의 권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매각 덜 꺾다는 게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시장 금리가 바로 뭐냐? 소비와 투자의 주체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완전히 세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매각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 랭킹 뉴스에서 미국 국민들의 카드빚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카드빚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아까. 1조 달러 네. 이상 이렇게 돼서 맞습니다. 사실상 네. 뭐냐? 이게 랭킹 뉴스에서 얼마만큼 소비자 금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비슷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뭐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조절하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더서 경기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버냉키 회장이라든가 앨런 회장이 사실 뭐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책임론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면 이 채권 가격을 어떻게 소프트랜딩 시키냐, 연착륙 시키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을 네. 그린스펀 회장이 경고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그린스펀 경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겠죠. 특히 언제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규모를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소프트랜딩 시킨다면 네.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 매각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문제죠. 이 그렇죠. 매각 규모는 적정 수준, 적정 페드의 적정 그 채권 보유 규모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이 채권의 보유 채권 매각 시기가 사실상 뭐냐? 내년 말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2009년에 검토했던 사항인데,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015년 12월 위에 4차례 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 금리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작년에 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인데 지금 2.2, 2.3%에서 오히려 4차례 정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야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야 빚 쓰고 빚 써서 당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당신의 그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데 빚을 땡겨서 이렇게 투기 가열을 하는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4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그래서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장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증시 거품, 부동산 거품, 채권 거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상 가지고 계속해서 끌어가기에는 지금 뭐냐, 더 강도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당초 예상보다 시기가 매기에 앞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말 정도로 예상하다가 이게 9월달 6월 연준회의, 그 다음에 7월 연준회의 이후에 9월달 정도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9월이 적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이게 논란거리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9월달 시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권 가격 붕괴에 노출된 금액이 가격도 많고 발행 규모가 많으니까 노출된 액수가 크다 보니까 네. 매우 보유를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덜썩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매각 규모로 갈 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뭐냐, 원래 금융위기 이전에 페드의 보유 채권이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정확히 얘기는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뭐냐, 양적으로 정책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하는 게 연준의 대체적 회상에서는 보유 채권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만큼 그만 돈이 많이 풀린 거거든요. 그러면 4조 5천억 달러를 금리기 이전 수준 거를 한다. 그러면 3조 5천억 달러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팔아야 되니까 그 뭐냐, 시장 금리가 폭등하겠죠. 이 정도는 가져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기 전에 1조 달러보다는 훨씬 클 거다. 지금 상태에서는 3조 달러 얘기 나오거든요. 네. 3조 달러는 나에 나오면 얼마큼 팔아야 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4조 달러니까 3조 달러를 본다면 1조 5천억 달러를 팔아야죠. 근데 1조 5천억 달러도 지금은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거품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팔기에는 굉장히 충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 채권을 적정 보유를 얼마큼 산정할 것이냐 문제. 그다음에 산정했다 하더라도 매각 금액이 나온다. 이거 매각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점진적으로 짧게 잘라서 시간을 길게 갖게. 네. 매각 시기는 만약에 9월달 하더라도 이 시기를 길게 해서 짧게 해서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하라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지금 그린스펀의 메시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거품의 붕괴 우려보다는 이러한 정책적으로 페드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정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여는 전직장도 금융시장 안정을 기여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품 붕괴 이 우려가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의 안정을 맡은 책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 후배 의장들이 이걸 잘못해서 붕괴될 때는 본인들도 사실 그럼요. 굉장히 손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 시사점을 더 던져주는 이 대목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정리해드리면 매각 시기 문제인데 이건 9월달 정도 한다. 네.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을 4차례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 부동산 채권 거품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다 강도 있는 조치를 앞당겨 추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앞당겨 추진하더라도 워낙 거품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 가격이 높고 발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적정 한꺼번에 많이 하면 굉장히 금리 시장이 난기를 하고 미국 경기가 그럼요. 다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담되죠. 적정 보유를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적정 보유 산출해서 매각 규모가 나올 때는 그것도 단계적으로 짧게 시간을 네. 길게 갖고 매각시킨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도 또 발언을 내놓았죠. 청와대에서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해서 채권 시장이 또 크게 반응을 한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은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자 미국도 이렇게 자산 매각 앞두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죠. 확실하게 올라가는 단계죠. 그럼요. 이런 네. 민감한 단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대내적으로 스프레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게 이런 식이 아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금융 규제, LTI, DTI 규제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다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현철 경제부장께서 금리 인상의 뉘앙스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은 하신 거를 되겠습니다. 제 원문을 한번 보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보장해야 된다. 경제를 워낙 아시는 분이니까 네.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옛날에 최경환 경제팀이 있을 때 자 부동산 활성화해서 박근혜 전 정부 입장에서 금리를 너무 낮춰놨지 않았느냐. 네. 금리 너무 낮잖아. 그러면 자 이 금리가 너무 낮춰진 부분이 부동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이 부분은 좀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산 배경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타임이고 한국의 부동산 대책의 강구는 바로 직후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시사점을 던져준 게 아니냐.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어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자 우리나라의 그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데요. 네. 이것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낮은 수준이냐는 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적정금리 산출원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피셔 네. 이퀘이션 방식, MV는 이퀄 PT에서 양쪽에 이렇게 T에 대해서 전비율을 로그, 레이셔 개념으로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게 통화 공급 문장과 관련해서 네. 적정 금리를 완전히 산출하는 방식은 적정 통화량 공급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알렸습니다는 물론 정책에서 성장 우선이냐 물가 안정이냐 해서 정책의 기술 변수가 있긴 합니다는 우리가 보면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 금리 산출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지금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테일러 준칙을 적용할 때는 우리나라의 금리 1.25%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네. 김현철 경제부장관께서 이전 정부에서 정책금리 1.25%는 너무 낮다 하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 시각이고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부채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경기가 지금 활력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국 경제 정책은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팀버견 정리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장금리 이게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통화는
대외적 측면 하는 측면에서 자금 이탈 방지라든가 대외적 측면에서 스프레드를 맞춰주는 것은 통화 정책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이주열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에 전향적 김태로고 그다음에 김현철 경제부장께서 금리 인상에 전향적 입장한 것 양맥을 같이 하죠. 네. 일전에 한번 이주열 총재께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다 해서 동일하게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 우리 보고 그다음에 김현철 경제부장께서 금리 인상 뉘앙스 맞는데요. 그건 뭐냐? 팀버건 정리상 대외 자금 이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화 정책으로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하면 경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는요. 경기 문제는 지금 경기 부양은 재정 정책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재정 정책에서 물론 증세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재원 보전에선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재정은 적자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하면 되거든요. 신흥국은 국가 채무가 GDP의 70%가 위험수인. 우리는 재정이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이 37%. 물론 41%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는 37%. 국제적으로 OECD 기준으로 보면 IMF에서 판단을 보면 그건 재정이 여유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 재정 정책적으로는 경기 부양해주는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네. 그래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는 소위 팀버건 정리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쪽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